네, 저희 SNS 뉴스 또 국내외 시황까지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도 이 중국발 악재 또 채굴 관련된 소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시간입니다. 백훈종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틀 만에 다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저희 그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저희가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또 거래 규제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네, 먼저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이 덱스, 이 탈중앙화 디파이와 관련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 요인들이 엿보였거든요. 좀 어떤 배경이 숨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거래소들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오비랑 OKX 같은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다 이제 중국 고객들 비중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두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금이 쭉 빠져나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덱스로 흐른다. 덱스로 흐르는 흐름도 보이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이제 DYDX 혹은 유니스왑 이런 이제 대표적인 탈중앙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그래서 뭐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국 당국이 완전히 그 규제를 할 수 없는 청정 지역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사가 중국에 없으면은 함부로 이렇게 그 가가지고 뭐 대표를 체포한다던가 아니면 사무실을 폐쇄시켜버린다던가 이럴 수 없겠지만, 얼마든지 뭐 접속을 막는다는 식으로 그런 곳들의 사용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 규제에 좀 시선을 피하고자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샌드뱅크는 이 중앙화된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샌드뱅크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결국에는 신뢰를 줘야 하는 곳이고,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신뢰를 주느냐 아니냐,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느냐, 그리고 그 사업하는 팀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안전한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좀 이 정부의 시선을 좀 피하고자 우회해서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도 결국에는 계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정부가 규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뭐 VPN을 비롯한 다양한 보안 툴들도 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VPN을 이용한 이제 인터넷 접속, 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네. 하는 거, 검색 엔진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검색 엔진 중에는 이제 뭐 검색 엔진과 사실 브라우저가 같은 동의선상에 있다고 보고, 오페라라던가 토르 브라우저, 뭐 네. 어니언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요. 네. 그리고 덕덕고라는 서치 엔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걸 검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VPN도 지금 유료 VPN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페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서는 무료 VPN을 제공하는데,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완벽한 보안이 되지 않는 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유료 VPN 같은 거 사용하시면 네. 이제 정말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인터넷 접속하게 돼가지고 트랙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 오페라와 같은 그런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웹3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브라우저들인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정확히 뭐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네. 사실 뭐 블록체인이나 어떤 투명성을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되게 뛰어난 기술자들이 만들었고, 개발자들이 네. 그 개발자들이 암호화폐의 어떤 설립 이념이랄까요? 네.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건 익명성과 탈중앙성에 대한 보장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들도 역시 개발자들이고, 암호학을 이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탈중앙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중국발 악재를 놓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왜 양치기 소년 동화를 보면은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요동쳤지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점점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규제안들이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엄포 때문일까요? 이 세계 4위인 이더리움 채굴풀도 문을 본격적으로 닫는다고 하지만 이 반대로 이란은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고 또 엘살바도르에서는 화산열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겠다라는 부켈레 대통령의 영상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채굴을 놓고 중국과 정반대되는 국가들의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막았지만 이 채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초까지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차지한 해시레이트가 65%에 70% 차지할 때 중국이 이제 전면적인 채굴 금지 조치를 내면서 중국의 해시레이트가 20%까지 내려갔고 그거를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채굴장들이 뭐 해외로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이미 기반 인프라도 다 쳐놨고 자기들이 계약 맺어놓은 것들도 아직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해시레이트가 복구가 되었어요. 네. 거의 뭐 2개월 만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예전 수준에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8인가 109 해시레이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가. 근데 109.88이네요. 근데 중국이 해시레이트를 과점하고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값싼 전기료가 가능했기 때문이고 네. 그다음에 은근히 지방 정부들이 그 채굴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도 굉장히 그 채굴 산업을 그 확실하게 규제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카자흐스탄 같은 곳은 정부가 나서서 아예 채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이오밍주와 이제 마이애미주가 대표적이에요. 일단은 미국에는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그 세제와 네. 세제 관련 법과 그다음에 법인 등록법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채굴 산업에 대한 법이 정리가 돼 있고 게다가 와이오밍주와 마이애미주 같은 경우에는 채굴장이 유치가 되면은 법인세를 뭐 1년 동안 면제해 준다던가 하는 세제 혜택을 줘요. 그래가지고 값싼 전기료에 규제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환경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짐으로 중국에서 네. 나온 채굴장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네, 그렇게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채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대 이 채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이 나눠봤잖아요. 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소개시켜 주셨던 기업이 허트8 그리고 마라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탑픽으로 꼽은 두 개의 회사인데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와 헛8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마라톤 디지털은 미국에 기반을 둔 채굴 회사고 네. 헛8은 캐나다 기반 회사예요. 하지만 둘 다 나스닥에 상장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네.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두 회사들을 그 관심 종목으로 그룹핑을 해놨는데 네. 그 금 채굴 회사들과 같이 해놨어요. 베릭골드, 뭐 로얄 골드 마이닝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금 채굴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들은 과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과 가격 동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만 하더라도 그 이 두 회사와 금 채굴 회사들이 가격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뭐 가치 저장 수단이냐, 금 같은 그런 네. 어떤 안전 자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마라톤과 헛8은 이 비트코인의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어쨌든 컴파운드가 되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듯이 그 수익을 만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로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컴파운드를 하죠. 네. 배당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현금이 창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회사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밸런스십,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회사가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조 원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헛 에잇은 한 1.5조 원 정도라서 네. 둘이 합치면은 한 5조 원 정도가 돼요. 네, 시가총액이. 근데 이 두 회사가 결국에는 채굴 회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채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 109.88 해시레이트 중에서 네. 이 두 회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결국 이 회사들의 채산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쵸. 겁니다. 네. 약 지금 이 전체 109.88 해시레이트에서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얼마나 채굴했냐 이 두 회사가 지난 8월에 두 회사 합쳐서 822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822 비트코인은 그 뭐 1비트코인당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네. 약 5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한 달에 500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500억 원을 한 달에 벌면은 1년에는 얼마나 버느냐? 대략적으로 5천억 원 번다고 할게요. 네. 5천억 원 정도 버는 회사가 1년에 5천억 원 버는 회사가 5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멀티플이 10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멀티플이 10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딱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이 두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 그 2020년에 반감기가 한번 와서 지금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에. 그래서 네. 블록당 6.25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2년 8개월 남았어요. 지금 반감기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1년에 10,000 비트코인 정도 번다고 했으니까 2년 8개월 동안은 28,000 비트코인이 이 두 회사로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반감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네. 4년 후, 그러니까 2년 그쵸. 8개월이 지나고 4년 또 지나고 나면은 한 2028년이 되겠죠. 네. 요때까지 예상 총 채굴량이 6만 비트코인 정도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6만 비트코인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6만 비트코인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지만 한 그 정도 되면 2028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이 1억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억 간다고 치고 약 그러면은 6만 비트코인에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니까 한 6조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500억 원 월 벌고 있고 연에 5천억 원 버는 회사가 이제 6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향후 6년 안에, 네. 7년 안에. 그러면은 10배 멀티플을 적용 아까 해보면 네. 60조 원의 시장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 2028년 시가총액이 최소 60조, 현재 대비해서 12배 정도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모든 거 다 차치하고 비트코인 채굴만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또 파트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두 회사들이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거기다가 애드온 하면은 네. 멀티플이 10배가 아니라 지금 멀티플 10배 받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멀티플이에요. 삼성전자 정도 되는 네. 멀티플인데 10배가 뭐 20배, 30배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총 대비 1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총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들에 간접 투자를 해서 이 비트코인을 좀 우회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반감기 작년 5월에 한번 거쳤고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이제 또 4년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또 4년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블록 생성 주기가 또 조금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반감기를 걸쳐서 2,100만 개의 코인이 다 채굴이 되고 나면은 이 해당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트랜잭션 피로 수익을 벌어들이겠죠. 이제 블록 보상이 그때는 끊기겠지만 채굴할 거이 없으니까 더 이상. 네.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 유저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네. 네트워크가 계속 커질 거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떤 퀀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해킹을 당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트랜잭션 피라던가 그런 걸로는 채굴자들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저는 이제 낮게 보는 것이죠. 네.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칠수록 그 가치가 좀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면은 뭐 개당 4.5억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반감기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피델리티 분석가의 분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참고한 게 플랜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거든요. 네.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은 오로지 공급의 감소만 이제 그 모델을 그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피델리티 분석가는 공급의 제한,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이. 네.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네. 이제 100만 불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 공급량만 가지고 어떤 그 투자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절대 완벽한 그런 분석 방법은 아니에요. 네. 진짜 투자의 보조 지표로 참고만 해야지 그걸만 믿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SNS 활동도 많이 하지만 네. 절대 플랜 B의 스탁 투 플로우 모델 그런 차트 같은 거 이렇게 그려 넣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른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저는.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사실 플랜비의 근데 예상치가 꽤나 적중률이 좀 우리 시장에선 좋은 편이잖아요. 9월 달에 뭐 43,000달러까지 내려갈 거다 했는데 딱 내려갔고 또 10월 달에는 뭐 63,500불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10월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정말 10월에도 이 적중치를 정확하게 맞춘다면은 이 플랜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있고요. 네. 월 말마다 자기의 이제 스탁 투 플로우 모델 그 예상치와 네. 다음 달 예상치와 이번 달 그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 트위터에다 올리거든요. 네. 매달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하긴 한데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도 그래요. 원래 뭐 1월 달에는 그 주식 시장이 소폭 오르는 경향이 있고 네. 또 9월이 되면은 이제 대주주 그 양도세 과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그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경향을 그 수백 년간 이어진 주식 시장에서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한 가지 투자 자산의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리고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 그리고 뭐 어떤 안전 자산으로서의 그 자산의 가격을 한 향후 1개월, 2개월 정도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근데 이게 100% 맞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난 뭐 수개월 동안 맞췄다고 앞으로도 맞출 것이냐. 그거는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네, 보조 지표로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플랜비가 아무리 좀 귀신같이 이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도 좀 보조 지표로만 참고하셔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